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날인 오늘 성묘 차량과 귀경길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의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정체 구간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귀성길 정체는 오늘 밤 11시까지, 귀경길 정체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김혁철과 만나기 위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1인당 160만 원짜리 북한 맥주 투어 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광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장에서 선보였던 들쭉술 등 각종 건강주들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전북 임실에선 승용차끼리 정면 충돌에 2명이 숨졌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축사에 불이 나 돼지 5,6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기존 가입자보다 1.5%가량 줄어듭니다. 연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설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가족, 친지들과 모여 차례를 지내고 정을 나눈 이들도 있었지만 미처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설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윤기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의 아들 진남군의 신주를 모신 사당. 이른 아침 정성껏 마련된 음식들이 차례상에 올라갑니다. 각지에서 모인 수십 명의 자손들은 조상님께 가문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절을 올립니다. 좋은 덕목을 이어받고 가르침으로 배우면서 자자손손 좋은 전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상님이 잠든 산소 앞에 모인 자손들. 건과 도포 등 전통 재래복을 갖춰 입고 정성껏 드리는 차례는 우리 민족의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때만 되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또 모임을 갖는 데는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고궁안을 거닐며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는 사람들. 미처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민속 행사에 참석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에는 안 내려가고 저희끼리 이제 가족끼리 한복 입고 경복궁에 왔는데 이런 경험이 특별하고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가족 친지와 함께 따뜻한 설을 즐긴 사람들은 새해 복을 빌어주며 다음 명절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 중인 1,400명 우리 해외 파병 장병들도 설을 맞았습니다. 현지인들과 명절 분위기를 내고 고국에도 우렁찬 새해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땅 한가운데 숫자 2019 모양으로 도열한 우리 한빛부대원들이 고국을 향해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윷놀이를 하고 연을 날리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내전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남수단 현지 주민들도 한복을 차려입고 함께 어울리면서 오늘만큼은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UN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원들은 설 차례상을 갖추고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레바논 주민들과 떡국을 나눠 먹은 동명부대원들은 이어 레바논 군인들과 제기차기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파병 8주년을 맞은 아랍에미리트의 아크 부대원들은 특별히 공중에서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당초 판문점에서 북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아니었죠. 내일 평양으로 갑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김혁철 전 대사를 만나기 위해 내일 평양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진전시키려 방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 방북은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만으로
이번 실무 협상은 최후 담판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 폐기 같은 비핵화 조치를 약속했을 때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를 최종 조율하는 방북의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낼 확률은 낮지만 비건 대표가 평양까지 가는 만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발표문의 초안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고 곧바로 결심할 수 있는 지역에서 협상을 성과적으로 끝내겠다고 하는.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실무자급 당국자 방북을 미리 발표한 건 협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도 서울 숙소를 나섰던 비건 대표는 한미 당국자들과 협상 전략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그럼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뭘 타고 평양으로 갈까요? 또한 얼마나 머물다가 올까요? 하루 이상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될지 등에 따라서 북한의 의중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북한과의 담판을 위해 떠나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육로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유력한 경로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국 측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고려항공을 통해 베이징을 경유하거나 판문점 등 제3의 장소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직접 이동하는 일정에서 또 눈길이 쏠리는 것은 체류 기간. 일각에선 당일치기가 아닌 하루나 이틀 더 머물 가능성을 함께 점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협상의 정권은 위임받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를 조율하기 위해선 최소 1박 2일 머물며 두세 차례 실무회담을 해야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비건 특별대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담 성사 여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비건 대표가 차관보급인 만큼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조율 수준에 만족할 경우엔 비공식적인 형태로 전격 면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를 아우를 북미 간의 줄다리기 논의 결과는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과 공유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국은 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행을 전격 결정한 걸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송지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판문점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바뀐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래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네, 판문점이나 평양 얘기가 있었고 이 가운데 판문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 실무협상 장소가 판문점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미국이나 북한, 우리 정부 어느 쪽도 실무협상 장소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 언론에서 1차 때 그랬으니까 2차 때도 네.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넘겨짚은 거였군요. 어쨌든 누가 봐도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왜 판문점이 아닌 평양으로? 무엇보다 이제 협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지난 1차 때는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때 미국은 북한의 느린 결정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양 지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때 협상 상황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 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1차 때와 달리 신속하게 김정은 위원장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평양으로 직접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의 협상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그러니까 평양으로 가면 그 협상 기간 중에 비건 대표는 그럼 누구랑 또 뭐라 그럴까요? 그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국하고. 네, 이제 평양에 미국 공간이 없으니까 본국과 연락하기도 어렵고 보안 네. 문제도 있고 전화도 못 쓰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통신 연습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웨덴 대사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대사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스웨덴 대사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직접 왜요?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양에 들어간다고 해서 통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스웨덴 대사관을 이용해서 본국과 꼭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확인 작업만 남았기 때문에 본국에 굳이 추가 확인할 사안이 많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어쨌든 갑자기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바뀌니까 미국이 북한에 끌려간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1차 판문점 회담 때 느린 결정에 답답해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측면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그 평가가 좀 많습니다. 결국 이 정도면 북미 간의 큰 틀은 협의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정부가 좀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엔 어떤가요? 네, 비건 특별대표와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소위 말해 이제 그 쿵짝이 잘 맞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3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도훈 본부장을 만나 만찬을 겸한 사전 조율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비건 대표가 고기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는 걸로 알려져서 한식집에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도훈 본부장을 만난 다음 날 청와대로 가서 정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는데 이때 사전 조율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협상 과정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랑 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한미가 조율해 놓은 안이 있다. 그리고 마지노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준비했다는 말로 평양에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바뀔 사안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협상의 전권을 받아왔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때도 이렇게 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건 대표는 사실 그보다 낮은 차관보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비건 대표가 이번에 평양에 가도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차관보급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요. 대북 특별대표 자리는 차관보급이라고 딱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힘이 실리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실세냐 실세가 아니냐일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비건 특별대표는 상당한 권한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큰 틀에서 실무대표인 비건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이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김 위원장이 비건 특별대표를 만나는 건 2차 북미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평양에서의 실무회담은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지금까지 송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전북 임실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1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도 곳곳이 심하게 부서졌고 내부는 시커멓게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북 임실군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전면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2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동승자 2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 아마도 좀 속도가 좀 있었겠죠. 중앙에서 출범했어요, 한대가. 오늘 새벽 5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1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고 사고 여파로 뒤따르던 차량 11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식당은 영업을 마쳐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전북 고창군의 한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나 돼지 5,600마리가 죽고 축사 건물이 타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선임병에 폭언을 들은 이등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선임병과 지휘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군대 내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2016년 8월 말 군에 입대한 이등병 A씨는 2달 뒤 박격포반에 배치됐습니다. 훈련 준비 과정에서 A씨는 선임병에게 똑바로 안 하냐, 군대 놀러 왔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질책에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선임병과 지휘관 등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임병과 지휘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격포반은 즉시 전투에 임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직인 만큼 신입 병사가 다소 압박감을 느낄 법한 선임병들의 통솔 행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씨는 유서를 남겼는데 군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좀 안 맞을 뿐이다라고 적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가해자가 어떤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그 외에 그 자살해서 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은 만큼 국가가 추가로 배상에 나설 책임은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요즘은 연탄이 아닌 금탄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연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한 장당 1,000원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값이 오른 걸까요?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백사마을. 400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할머니는 연탄 가격이 올라 하루에 4장 정도 쓰던 사용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2장은 떼요. 많이 아꼈어요, 나는. 단 몇십 원이라도 한 장씩 오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지요, 한 푼이라도 우리네는. 기름 보일러를 설치했다가 비싼 기름값에 다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도 치솟는 연탄값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에서 300원 정도 하다가 350원 하다가 이렇게 기름값이 완전 많이 올랐었잖아요. 연탄을 떼기 시작한 거죠. 최근 연탄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한 장당 800원 수준까지 올랐고 배달비까지 더하면 그 가격은 1,000원에 육박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연탄 생산에 드는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인데 후원까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작년 대비 30% 이상 후원이 좀 부족히 돼서 꽃샘 바람이 부는 3월, 4월에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으로 겨울철 난방을 해결하는 가구는 전국 14만여 가구. 금탄이 된 연탄 가격에 더욱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매년 8,000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합니다. 건설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안전수칙은 왜 지켜야 하는 건지 정정 기자가 가상현실로 체험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 200m 높이에서 외벽 구조물이 갑자기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매년 8천여 명, 사망자도 매년 200명이 넘습니다. 한 건설사가 이 같은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안전체험학교를 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결핍으로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고 발밑 구멍 아래로 예고 없이 추락하는 상황도 체험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벨트는 생명줄. 직접 매달려보며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철골 작업 현장을 재현한 가상현실 체험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 위에서 갑자기 낙하물이 떨어지고 집채만한 철골이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안전장치 없이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렵습니다.
이론에서 탈피해 직접 비상상황을 체험하고 대처 방안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의 52%를 차지하는 건설업.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설 연휴 친인척들 많이 만나셨죠? 그런데 이런 자리, 결혼 후라면 양가의 가족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을 보면 남편의 형제에겐 모두 님자를 붙이는 게 예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도련님, 누나는 형님, 형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내의 형제를 부를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처남은 처남일 뿐 처남님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처제에게도 님자가 붙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남성 가족에겐 존칭을 쓰고 여성 가족에겐 하대를 하는 거죠. 이게 성차별적이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여성가족부와 국립국어원이 새로운 가족 호칭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처남, 처제 같은 경우엔 이름 뒤에 누구누구 씨를 붙이거나 아니면 동생님 이렇게 부르라고요. 또 처남님, 처제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권장합니다. 또 시댁과 처가라는 말도 시댁이 시댁이면 처가도 처가댁으로 부르던가 아니면 둘 다 시가, 처가로 부르라고 권장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양가 구분 없이 아버님, 어머님으로 통일을 하고요. 그러자 찬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진작에 차별적 호칭을 바꿔 써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수백 년 전부터 쓰이고 있는 말을 굳이 바꿔야 하냐는 반론도 거세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직접 단어를 골라주고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고요. 하지만 가족을 아랫사람이나 약자 대하듯 부른다는 것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이들에 대한 호칭에도 이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할 개선 권고안이 가족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멋진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힘들다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 호칭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정체 구간 길이로 보면 역대 최장이었거든요. 게다가 보통은 한 방향만 막혔었는데 이번엔 양쪽 모두가 막히는 구간도 꽤 많았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은 어떤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네, 오전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모두 밀렸는데 특히 귀경길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서울 방향 정체 구간이 874km로 역대 최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이 연휴 끝에 있어서 귀경일이 집중돼 차량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교통 상황은 폐쇄로 하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천안입니다. 서울 방향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서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소통은 원활해졌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부근입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서울 방향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인데요. 시원하게 내달리는 강릉 방향과 달리 인천 방향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7시간 40분, 광주에서는 7시간 30분, 강릉에서는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늘 밤 11시쯤에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귀경길 정체는 적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자정 전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장시간 운전인 만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북한 맥주 투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맥주보다는 40도가 넘는 독주가 인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운 곳이니 그렇겠죠. 오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초록색 병이 끝없이 생산돼 나옵니다. 봉학, 용성, 금강 맥주와 함께 북한의 4대 맥주로 불리는 대동강 맥주입니다. 100% 보리 길금을 이용한 맥주로서 길금 향이 짙고 맥주 맛이 매우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1인당 160만 원에 대동강 맥주 공장 등을 둘러보는 5박 6일 여행 상품이 출시될 만큼 각광받고 있는 북한 맥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맛, 간편한 안주 때문에 인기입니다. 북한 전역에 맥주가 자라고 있어요. 단맛이 전혀 없지만 고소함과 담백함이 좀 있어가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안주감이에요. 하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술은 대부분 위스키 수준의 독주라는 후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 그 약한 술은 안 먹어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장에서도 선보였던 들쭉술도 알코올 도수 40도나 되는 독주 중 하나인데 김일성도 생전 장수 불로주라고 즐겼습니다. 또 건강주로 유명한 뱀술을 비롯해 감자술, 옥수수술 등 담금주부터 최근에는 알코올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평양주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살던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달 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연금을 오래 타가는 이가 많다 보니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엄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70만 원씩 받는 김광렬 씨.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용돈 면에서도 조금 넉넉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호주머니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 한 채가 전부인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며 매년 10,000명씩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월 수령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경우 60대는 최대 4%, 70대와 80대도 2% 안팎으로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월지금 조정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독주택에 산다면 LH공사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팔아 10년에서 30년에 걸쳐 연금을 받는 방식이라 담보대출보다 월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다만 살 곳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의 가장 큰 고민은 비싼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농사일을 하는 드론이나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 꿀벌 대신 딸기를 수정시키고 잘 익은 과일을 골라 가위 팔로 직접 수확도 한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한 딸기 농장. 드론이 하우스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바람을 일으킵니다. 딸기꽃을 흔들어 꽃가루를 날리게 인공수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드론이 꿀벌이 된 건데 기온이 낮은 겨울에 꿀벌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점을 극복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벌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수정을 해줌으로 해서 수정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작업은 꽃이 활짝 피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진행되는데 벌을 이용할 때보다 수정률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수확 작업에는 로봇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크고 잘 익은 딸기를 골라낸 뒤 이를 따서 상자에 담습니다. 딸기 수확 로봇,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농작물의 수확이나 운반 또는 선별 로봇 기술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적용이 될 걸로. 드론과 로봇의 농촌 현장에서의 활약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데뷔도 하기 전부터 미국 빌보드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은 국내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요즘 가요계에선 이렇게 선배들의 후광을 등에 업은 동생 그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요계의 금수저라고 해야 할까요?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이들의 동생 그룹이 나온다는 소식에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데뷔 전인데도 미국 빌보드에서 앞다퉈 소개하는가 하면 공식 트위터 팔로우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소개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요계에서는 선배 그룹의 명성을 이을 동생 그룹이 잇따라 데뷔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의 뒤를 이은 있지를 비롯해 AOA의 동생 그룹 체리블렛, 마마무의 후배 워너스도 벌써부터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생 그룹도 결국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그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자칫 실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잇따른 동생 그룹들이 제2의 글로벌 스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이동통신사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죠.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들은 수백억 원씩 내고요. 그럼 해외 사업자들이 자국에서는 돈을 내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봉인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대표적 IT 공룡 3사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려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3사 중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뿐입니다. 동영상 위주라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해당 서비스 접속을 강제로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낼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강제하려면 그 서비스를 끊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이랑 그 니즈가 사실은 맞물려져 있다 보니까. 실제 국내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넷플릭스와 구글이 해외에서는 일부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함께 안고 있는 거죠. 망을 많이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입시 위주인 기존 학교와 달리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르기 위해 토론과 체험 위주의 수업을 하는 곳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 인기 있었던 이 혁신학교들이 요즘은 기피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지역까지 있거든요.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일부는 무릎까지 꿇고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외칩니다. 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3사 중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페이스북뿐입니다. 동영상 위주라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해당 서비스 접속을 강제로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낼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강제하려면 그 서비스를 끊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이랑 그 니즈가 사실은 맞물려져 있다 보니 실제 국내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넷플릭스와 구글이 해외에서는 일부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함께 안고 있는 거죠. 망을 많이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입시 위주인 기존 학교와 달리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르기 위해 토론과 체험 위주의 수업을 하는 곳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 인기 있었던 이 혁신학교들이 요즘은 기피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지역까지 있거든요.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일부는 무릎까지 꿇고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외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송파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에 개교하는 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 하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혁신학교 지정 반대가 계속되자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아파트 단지 내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당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주도해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틀박힌 공부보다는 토론하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활동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혁신학교는 이후 10년간 크게 늘어 현재 전국적으로 1,500곳이 넘었지만 초중 고교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2016년 기준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이 4.5%보다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혁신학교를 외면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혁신학교로 배정되는 동은 일반 학교로 배정되는 동보다 가격대가 낮습니다. 학교 때문에 1, 2천원 차이 나요.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혁신학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치열한 순위 다툼이 한창인 농구 코트에서도 설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차례를 마친 가족들이 한복을 입은 채 농구 코트를 찾아 열기를 더했거든요. 강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례와 성묘가 끝난 설날 오후 가족들이 335 농구장을 찾았습니다. 한복 차림의 아이들은 선물 받기에 여념이 없고 어른들은 제기차기를 하며 추억에 잠깁니다. 선수들은 직접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담은 복주머니를 나눠주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차례 지내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딸이 한복을 입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복 입혀서 왔습니다. 풍성한 설 연휴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코트였지만 치열한 순위 다툼이 한창인 선수들은 승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인 6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고양 오리온과 원주 DB. 경기 초반 포스터와 윤호영이 공격을 주도하며 DB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2쿼터 포스터가 부상을 당하며 오리온이 추격에 나섰지만 경기 막판 윤호영이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오리온을 꺾고 공동 6위로 올라섰습니다. 9위 SK와 10위 삼성이 만난 잠실에선 SK가 삼성을 꺾고 원정 9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2018 매체 이용 행태 결과에서 스마트폰을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84.6%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주 5일 이상 신문을 이용하는 비율은 4.2%로 TV, 라디오, PC 등 전체 매체 가운데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설 연휴가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설날인 오늘 마치 초봄이 찾아온 듯 포근했지만 미세먼지가 짙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흐린 가운데 중부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 1도,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고 전북과 경북 지역도 오전 한때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지났는데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새벽 한때 제주를 따라서는 비가 조금 예상되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4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대학은 어디를 생각하니?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니? 이제는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등등. 설 명절 어른들의 잔소리나 관심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라고 하죠. 오죽하면 이런 게 다 등장을 했습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판. 잔소리를 하려면 그에 맞는 돈을 내고 하라는 건데 오르는 물가에 맞게 단가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입장을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어려운 경제, 어려운 취업, 이번 명절은 특히 더 끝까지 배려심을 잃지 않는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